이곳 어디를 둘러봐도 완연한 봄입니다. 이맘때면은 봄이 왔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봄은 오는 것이 아니고 봄은 체험하는 것, 봄은 찾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황숙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생각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자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허를 찌르는 화두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너무 뜨겁게 감동시키는 강의 일정으로 바쁘셔가지고 피규어를 준비를 했는데 네, 머리가 많이 꼬불거리네요. 네, 지금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나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평소에 이렇게 잘 입으시죠? 굉장히 멋쟁이시더라고요. 멋쟁이는 제가 아니고요. 강의하실 그냥 때 청바지 보니까. 위주로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주로 진을 많이 진을, 입으세요. 자리를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가까이서 뵙고 싶었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히 멋쟁이세요, 교수님. 제가 그 강의하시는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참 자주 뵀었는데 항상 이렇게 진을 많이 즐겨 예. 입으시더라고요. 예. 이 누가 스타일리스트가 코디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의상 조언? 없고요. 예. 제가 어떻게 억지로억지로합니다. 맞아요. 교수님 강의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예. 절대 충고하지 말고, 말고, 누구 충고 받지 말고. 예. 근데 보통 남자들이 네. 집에 아내가 입혀준 대로 입는다. 맞아요. 근데 저는 입혀준 대로 입기 싫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평소에 이제 그 주창하시고 늘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하는 그 인간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대답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그 인문학 열풍이 본 지가 그래도 꽤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존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저는 참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다. 언뜻 들어서는 어머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문학이 유행하는 이유는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작동을 해요. 인문적 시선에서 발휘하는 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 선도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선진국의 시선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인문적 시선이라는 게 문화적 시선이고 또 철학적 시선이고 예술적 시선이고 미학적 시선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전략적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선을 갖추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시선을 가져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바로 아래 단계 시선. 주로 이제 우리가 따라하는 시선이었죠. 우리나라가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수입했다 하는 말은 세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매우 체계적인 생각을 수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생산국들은 세계를 독립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통제하거든요. 이 단계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 시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전술적 시선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뭐 아랫 단계. 그렇죠. 예, 예. 그걸 우리가 좀 촌스럽게 표현하면 따라하기라고 할 수 있고 예. 해석의 단계, 훈고의 단계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는 우리가 할 역할을 거의 다 했어요. 이게 중진국 이미. 상위 레벨까지 도달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선을 우리가 갖느냐 못 갖느냐가 우리 생존의 질과 양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문적 시선을 갖는 것 네. 이것은 우리하고 이 생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것을 네. 인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맞아요. 게 있는데 예. 그 인문적 지식은 시선이 발휘된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발휘된 결과물을 그대로 습득한다면은 네. 아직도 이렇게 전술적인 높이에서 하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네. 그 우리가 인문학적 지식을 갖는 거는 인문적 그 시선의 높이, 그 활동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네, 네. 전략적 시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적 시선은 판을 짜는 시선이거든요. 전술적 시선은 짜진 판 안에서 움직이는 걸 전술적 시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짜진 판 안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이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해석하고 네. 모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복제하고 네. 이런 걸 잘했죠. 근데 이제는 그 높이로는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다 도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판을 짜려는 시도를 네.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아울러서 예. 이제 철학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고상한 학문 예.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나 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정치하고는 뭐 크게 관련은 없을 거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고상하기는 한데, 고상이긴 한데, 우리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생각의 네. 가장 높은 단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생각이 왜 중요하냐? 이 자연 세계를 빼놓고 존재하는 문명 세계. 네, 문명 세계는 다 인간의 생각이 발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한 사람들은 물건을 먼저 만들고 네, 제도도 먼저 만들어요. 먼저 만들고 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걸 우리가 선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철학은 가장 높은 단계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 철학적인 높이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그 삶이나 그 문명의 높이를 네. 높게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죠. 교수님께서 그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늘 생각의 노예가 돼서 살지 이게 주체나 주인이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단순한 질문인가요? 그게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사실은 네. 제일 쉬운 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일이 어렵게 돼버리죠. 근데 저는 그걸 하나의 퇴화라고 보는데, 네.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못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바람직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네. 내가 바라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어. 해야 하도록 정해진 것을 집중했는지,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는지. 저는 전자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 전자가 좀 크죠. 네. 바람직함, 해야함. 네, 네. 직업을 찾을 때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네. 하고 싶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다고 정해진 거, 네, 네, 맞아요. 예, 좋은 것을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정해진 것, 그것을 추종하는 한 네. 자기 욕망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행복해지지가 않고 네. 행복하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네.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면은 도전적인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주인이 돼서 산다 네.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인 이념에 기초하지 말고 네. 가장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개별적인 자기 욕망에서부터 출발하자.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주인으로 사는
것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우리가 막 우리 공동체 이런 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내세우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망에 충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사는 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욕망에 사는 사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타적이고 공적일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보편적으로 정해진 이념을 내면화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념 때문에 매우 폐쇄적인 자기가 돼요. 어떤 개방성이나 활동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 욕망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그 개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공동체도 하나의 이념에 정해져서 그 이념을 모두 추정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더 활발할 것인지 건강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별자들의 욕망이 최대한 보장되고 발휘돼서 그것이 자율적인 통합을 이룬 공동체가 더 활동적이고 더 건강할지. 그건 후자가 훨씬 제가 볼 때는 후자가 훨씬 건강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참 개인을 이렇게 정말 막 드러내고 내가 내 기준이 되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아닌가요? 쉽지 않은 그런 구조죠. 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어떤 혁명적인 어떤 도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 어떤 한 단계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단계 상승할 때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승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거든요. 상상력과 창의라는 것은 집단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교수님. 개인들한테 나오거든요. 개인들한테.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개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는 이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기 좀 어렵다는 얘기 맞는 거죠. 예, 상상력. 아니, 근데 회사를 그만두길 잘했네요. 그만두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용단이었는데. 근데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도전이고 모험이거든요. 탐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과 모험, 이 탐험은 아주 개인 안에서 발휘되는 어떤 극단적인 율동, 이것이 보장되고 이것이 발휘되어야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다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은 발휘될 수가 없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선진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주도적인 어떤 뭐를 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주도적인 어떤 선도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의 큰 사명이라면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 길을 이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교수님 말씀이 저한테 되게 지침이 되고 있는 지금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책 속에 길이 없다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멈추고 책을 덮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예,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철학마저도 철학은 생각의 수준 높은 결과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결과물이죠. 생각의 근데 그 철학 다른 문명에서 철학을 한 결과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철학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철학이 아니죠. 그거는. 인문학도 인문학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그 철학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철학적 내용이 생산될 때 사용됐던 사유의 높이에 동참하는 일, 그 시선을 발휘하는 일,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 말씀은 그 교수님, 그러니까 그 어쨌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놓은 어떤 이론적, 지적 작업의 결과를 내면화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종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지식이나 이론이 탄생하던 그 지점, 그 순간, 그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그 순간에 대한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순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것을 네.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아, 그 지식이 생산되는 그 순간의 생각의 활동성, 네. 여기에 진실이 있다. 아. 그러면 교수님 그 얘기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예를 들어서 그 경계에 서 있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계에 서 그러니까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말할 건가를 그렇죠. 고민하고. 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다는 건 뭐야? 누가 써놓은 걸 읽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하고 그렇지. 습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책을 읽을 것을 다른 사람이 쓴 결과를 받아들인 것을 읽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읽기라는 행위 자체는 쓰기와 읽기가 공존하고 있어요. 교차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속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결과를 읽는 것, 네. 한 방면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내면은 나도 언젠가는 쓰겠다, 네. 표현하겠다 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네. 그것이 자기 것이 됐을 때만 의미가 있지, 네. 다른 사람이 해놓은 생각이 아름답다, 훌륭하다, 거기서 박수치고 끝난다, 그것이 자기 삶의 완성과 네.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자아 성취도 되는 것이고, 어떤 저에게는 이제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스스로 착각도 하고, 예. 또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높이 평가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노인과 바다를 읽었어요. 네. 노인과 바다의 주제가 파멸하더라도 패배하지는 않겠다. 그 파멸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삶의 것으로 되지 않고 네. 그 저자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면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훌륭한 작가 한 명을 만나는 것, 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진 않죠. 훌륭한 작가를 만나서 네. 그것이 자기 영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네. 자기가 보는 방향을 바꾸고 이럴 때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이제 정말 뭐 자기가 모험을 한다든지 예. 도전을 한다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이끌어 갔을 그렇죠. 때 예. 그게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이제 뭐 인문학, 어떤 분들은 뭐 아카데미라고, 학교라고도 하고 인재 양성원이라고도 예. 하고, 그래서 건명원이 이제 그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막 들어가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이게 뭐 압박 면접을 하신다 그래도 에세이도 보시고.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가 나이 제한에도 걸리지만 이게 압박 면접의 질문 인터뷰를 보니까 난 절대 못 들어가겠구나. 되게 어렵게 내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죠. 한 30명 모집에 900명 이상이 몰린다고. 예.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뽑으세요, 그럼? 그 면접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서류 그 에세이를 내고, 네. 그 에세이는 크게 두 가지로 매우 추상적인 문제하고 네.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일하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프로포저를 또 자기를 소개하는 네. 어떤 글들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들을 보고 네. 일단 1차에서 한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선발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면접을 하고 해서 네. 뽑죠. 압박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시는 그 교수진들의 면면도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 예. 너무 뇌과학 하시는 예. 김대식 교수님도 교수님도 계시고, 있고, 너무 백철현 좋으신 분들 교수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봄비 내리는 북천 한옥마을. 이곳에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특별한 배움터가 있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 높은 최진석 교수가 이곳 건명원의 원장을 맡은 지 3년째. 오늘은 그의 수업이 있는 날이다. 마치 조선시대 서원을 떠올리게 하는 건명원.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한 기업인이 사제를 출연하고 자신의 한호까지 기꺼이 배움터로 내놓았다. 세울 건 밝을 명 들판원. 최진석 교수가 직접 쓴 편액 아래 우리나라 인문, 과학, 예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였다. 세상에 없던 학교를 꿈꾼 학계 어벤져스들의 야심찬 도전은 올해로 3년째다. 이곳의 원생들은 학력, 국적, 성별, 어떠한 제한 없이 열정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저는 학부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학문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학문이었고 여기서는 원장님이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강의 시간 내에 원장님이랑 눈을 맞추고 제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여요. 원생들은 강연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는데 오늘은 최진석 교수에게 노자의 도덕경을 배우는 날이다. 조선의 언어를 말살하는 개념을 먼저 만드는 나라가 지배력을 가져요. 이게 문화의 종속성은 나중에 독립성과 종속성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개념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먼저 만들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펼쳐지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야, 여자 핸드백, 여자친구 핸드백이나 들어주고 있냐? 그랬더니, 저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것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의 관계가, 권력이 완전히 그 이전과 달라지죠. 왜 달라져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밝은 빛을 세우는 터전 건명원의 불빛은 밤이 돼도 꺼질 줄 모른다. 10개월 과정 동안 학생들은 학비와 교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귤도 좀 먹고. 잘 먹겠습니다. 대답 대신 질문을 하라는 것이 최진석 교수의 가르침. 이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것은 등장해가지고 바로 사라지고 어떤 것은 중심으로 진입해서 변화를 추동하고 이거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매번 수업 때마다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돼서 굉장히 지적인 자극이 많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항상 매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이 다. 졸업생들도 건명원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건명 오기 전에는 조금 항상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흔들림을 이제 추구를 하지만 그 안에선 좀 내면의 단단함을 또 좀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단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얻지 않았나. 불안하고 흔들리면서도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선 창의 전사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이게 우선 그 이름의 그 건명원의 의미라는 게 참 특별하더라고요. 한자도. 예.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건명원의 그 핵심 글자 가운데 밝을 명자. 네, 밝을 명자. 우리는 보통 해를 해로만 보거나 달을 달로만 보는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알매 약간 좀 이렇게 편명적인 거고 네. 사실 이 세계는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글자가 해와 달이 공존하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를 해로만 보거나 달을 달로만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라고 그러고 네. 해와 달이 하나의 사건이다. 그것을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장악하는 것, 이것을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이념 갈등이 심하고 네. 어떤 그 구분된 암, 네. 그다음에 피아를 나누는 암,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삶의 진정한 단계, 대립면을 동시에 장악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명자를 썼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는 이건 들판 원자인데 네. 어떤 기관을 말하거나 정원을 말할 때 그 글자들은 아니잖아요. 되게 테두리가 그거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없다. 그래서 테두리가 없는 어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황무지로 나아가야 된다. 네. 그런 개방성과 예. 도전 그리고 모험심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들판 올자를 썼어요. 네. 예, 좋아요. 예. 뭔가 무한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근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이 나이 제한인 것 같아요. 네,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30대로. 원래는 29세까지였어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고3만 지나면은 네. 머리들이 많이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9세까지 했는데 네. 워낙 반대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35세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수용 능력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참 재밌어하고 또 관심을 이제 갖게 됐던 것이 이제 그 교수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반역자를 기르겠다, 예. 창의 전사를 키우겠다, 예, 예. 꿈의 실현자 뭐 이런 표현들을 예,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어들은 사실 우리 건명호를 세우신 네. 그 이사장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취지가 사실은 이게 그러면 설립이 처음에는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 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을 하는데 미래라는 것은 시간이 여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여는 거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꾸면서 네. 막연히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인재가 준비되지 않은 미래라는 것은 열릴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런 인재라는 것을 미래적 인재를 준비한다면은 네. 미래 인재는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가? 그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네. 도전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문적 높이 네. 혹은 전략적 높이로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길러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인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위기라고 할까? 답답함? 이런 것을 이미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이건 너무 지극히 사적인 질문인데 이제 강의 일정도 많으시고 이제 대학 교수를 예. 재직하고 계시니까 너무 일정상 이게 어떻게 경영자로서 이렇게 운영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면은 그게 스케줄이 다 소화가 되시려나.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복잡하고 잡다한 일들은 네. 우리 이사장님이 다 해주시고 네네네. 저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커리큘럼만 운영하고 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일을 네. 이사장님께서 많이 덜어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수업이요, 뭐 인문학, 뭐 과학, 예술 굉장히 폭넓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커리큘럼을 좀 여쭤봐도 돼요? 예, 어떤 강의들을? 주로 이제 과학과 네. 그다음에 철학과 네. 그다음에 예술 이 세 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학은 주로 이제 뇌과학이나 그다음에 복잡계 물리학,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죠. 그다음에 철학은 이제 서양 철학, 동양 철학하고 그다음에 예술은 주로 이제 건축과 네. 그다음에 예술 철학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동양사, 그다음에 서양사 이런 것을 함께 포함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굵은 세 개의 축으로 가냐면은 인문적인 높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세 학문이 한 사람 앞에서 네. 융합 내지는 충돌, 네. 갈등 상황이 빚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이 다른 분야의 학문들이 지금은 너무 전문화돼 가지고 학문이 그 전문적인 시각으로만 세계를 보니까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자극되지 않거든요. 다양한 시각들이 한 사람한테 그것이 이질적인 학문들 간의 갈등이 빚어져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세 학문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갈등을 빚게 만들죠. 건명원의 그 어떤 에서 시도하는 것은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높이의 갈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돼 있는 지식인들, 안정돼 있는 사람들을 검명원에 초빙해서 네. 우리 검명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 이것이 검명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에서만이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세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덤벼야 되죠.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재 양성원이고 학교이긴 한데 교수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건 이제 배움을 멈추고 예. 이제 생각을 하게끔 예, 하는 예. 거. 근데 이것도 일종의 배움의 과정일 텐데 예. 그렇죠. 늘 불안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 배움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배움이 아니라 네. 그 배움이 흔들리면서 안에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그렇죠. 도전 의식도 생기고.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이 학교나 네. 그다음에 어떤 교육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들을 네. 그 안전을 추구하는 인재로 길러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예, 안전을 추구하는 인재로.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네. 검명원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서강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젊은이들이 무슨 꿈을 꿀 때 혹은 무엇을 도모할 때 절대 부모하고는 상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저 부모 입장인데 부모하고 상의하는 순간 이게 꿈이 되지 못하고 네. 바로 조그만 계획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나요?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너무 사회 전체가 안전을 추구해요. 그렇죠. 예, 안전. 근데 어쨌든 혼자 결정하면 이제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가 핵심이죠. 시행착오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 네. 한 번도 실패를 못하게 제지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승리만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실패를 통해서 큰 승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큰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자잘한 승리들을 도모하다가 정작 큰 승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누구도 큰 승리를 꿈꾸는 굵은 인재가 나오질 않고 네. 눈앞에 있는 어떤 단기 것을 목표. 단기적인 어떤 목표에만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인재를 길러내면서 네.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정말 우리가 그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예를 들어 선진국이 되려면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바꿔야 되는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바꾸고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 삶의 틀도 바꿔야 돼요. 실패가 허용되는 사회.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하는 사회. 네. 그래서 큰 승리를 꿈꾸게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돼야 되죠.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 안 바뀌더라고요. 막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예. 막 엄마가 더 막 열을 내고 약간 이런. 예.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래야 잘할 수 있다. 그런 거 다 고개를 끄덕여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없냐면은 네. 사실 자잘한 승리를 챙기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도전한 것들이 별로 경험되지 못해요. 맞아,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법을 계속 태화시키면서 네.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맞는 말씀. 저는 이 행복한 기억이 없으면서 네. 어떻게 자존감이 있고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은 젊은 부모,
엄마 아빠들이 질문을 하는 게 많은 질문들이 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걸 묻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우리나라는 부모들 머릿속이 온통 자녀 교육으로 채워졌어요. 네. 그런데 자녀들이 교육의 대상, 훈육의 대상으로만 관리되고 한 번도 사랑의 대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너무 와닿는.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지 네. 아니면은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지 네.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의 대상으로만 길러지는 한 행복한 기억들이 자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얘기를 그렇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거다. 그런 태도라면은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떤 한 인격,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같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공감, 네. 이런 것을 자식들한테 베풀지 못하고 무조건 성적만 좋아라, 무조건 성공해라, 이렇게만 가르친다. 이런 인재들로 사회가 채워진다. 사회의 역동성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을 해오시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뭐 젊은이의 사례,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답을 했더라, 뭐 이런 그런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는 네.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대기업 취직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는 젊은이들이 서너 명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졸업할 때는 다 대기업 취직 않겠다고 바뀌어요. 네. 예, 바뀌고 이 발표를 시킬 때 네.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없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울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로스쿨 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네. 다른 어떤 더 도전적인 일을 하겠다고 한다 할지 네. 인생이 많이 바뀌죠. 바뀌죠. 근데 그 바뀌는 방향이 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해내야 되는 그런 인재.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고 더 짜릿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런 느낌들이 일반화되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자연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기고 선진국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학칙도 굉장히 엄격하고 이거는 뭐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외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조금 뭔가 다른 거를 강조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외우기 하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예. 외우기가 네. 어떻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시를 읽는 인간과 시를 읽지 않는 인간. 그다음에 시를 읽는 인간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 예. 시를 읽기만 하고 지나가는 인간과 시를 외우는 인간. 시를 읽기만 하는 인간하고 시를 외우기도 하는 인간 사이에는 내면의 굵기가 달라요. 맞아요, 교수님. 내면의 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 창의력을 이야기할 때 상상력은, 창의력은 우리가 발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절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발휘해버리면 돼요. 근데 발휘가 안 되거든요. 상상력은 발휘하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거예요. 어디서? 내면에서, 인격에서. 그 인격이, 그 내면이 굵고 단단하고 율동감이 있으면은 창의력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내면의 굵기와 율동감을 만들어내는 장치 중에 이 신화, 그 다음에 명문장, 그 다음에 철학 이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겠네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네. 근데 교수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학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는 철학이 뭔지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네. 이때 이제 철학을
그걸 해볼까? 이렇게 근데 생각했죠. 지금 막 도사, 도인 이렇게도 부르시지만 네. 그 시작이 동양 철학이었던 건 아니신 걸로 제가 언뜻. 예, 저는 들었는데. 이제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를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 갈까 이렇게 하고 도구 학원도 다니고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공부를 하는데 매우 그 미간을 찌푸리고 이렇게 고생고생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서양 철학을 서양 하시면서.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쉬려고 네. 장자라는 책을 꺼내서 네.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오. 문장이 너무 화려해서 마음에 들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바꿨죠, 그냥. 철학하는데 애써서 힘들게 해가지고 는 못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철학이란 기본적으로 사고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아유.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저 자유롭고 재밌게 해주는 그것을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제 장자를 공부하게 됐죠. 네. 그래서 동양 철학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철학하면은 괜히 뭐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도 궁극에는 뭐가 통할 것 같고 만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제가 철학을 보는 관점에서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네. 동양 철학은 네. 동양에 있는 사상적 자료들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게 동양 철학이고 네. 철학은 서양 철학은 서양에 있는 지적 혹은 사상적 자료를 철학적으로 다루는 게 네. 서양 철학이거든요. 네. 그건 마치 독일 철학하고 영국 철학하고 차이가 있지만 네. 사실은 철학이라는 높이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철학적인 높이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해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과 다른 동양 철학에 있는 특징만 가지고 철학을 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그냥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독일 철학이든 영국 철학이든 미국 철학이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예. 재료를 다른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차이를 네. 부각시켜서 네. 볼 필요가 없어요. 철학을 할 때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뭐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철학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그냥 뭐 습득하고 배우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달려 예,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은 네. 컨텐츠가 아니에요. 지금 그 학문의 이름 중에 네. 그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그렇죠. 필로소피 맞죠? 네. 근데 그 모든 그 학문의 이름은 다 명사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철학만 동명사로 되어 있어요.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함. 네. 지혜를 사랑함. 지혜에 집착함. 지혜에 애착을 가짐. 동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철학은 활동이지. 네. 그 어떤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컨텐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네. 자기가 세계를 보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 능력을 네. 철학적으로 발휘하지 않으면은 네.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 가치에다가 자기를 견주어 가지고 초라하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예, 버릇 있고 예의 바르게 되면은 이 아래 새 시대의 새로운 욕망은 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네.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자각하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잘해버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딱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확 도전해버리면 할지. 그다음에 그냥 안 믿었던 자기를. 근데 여기는 거기 부모님들이